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 상반기 공채 준비하느라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그래서 지금쯤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나를 빼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합격할 때 그때 조금 마음이 많이 무너지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좀 전의를 상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취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실제로 인생은 길기 때문에 1년 더 일찍 입사한다고 해서 또 1년 더 늦게 입사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꾸준히 취업에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저희 방송도 보시면서 알찬 취업 정보도 쏙쏙 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행 공세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등장만으로도 기대가 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은행권 공채 절대 지존 미스터 뱅쌤, 류소환 컨설턴트, 그리고 떠오르는 잡정무센터의 젊은 피 이건 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3월에 본격적인 채용이 시작되고 은행권도 채용이 이미 농협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은행권의 채용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뱅쌤이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상반기 막 떠오르고 있죠. 저기 우리 은행권 취업 시장이요. 그래서 지금 농협은행은 이제 발표가 임박해 있고요. 네. 기업은행은 이제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 이제 농협은행하고 기업은행 이외에 나머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이 두 군데서 지금 한 600명 가까이 뽑는데요. 이 두 군데 빼고 나머지 한 두 군데만 더 뽑아주면 더 채용을 해주면 작년 상반기 채용 실적, 채용 상황은 훌쩍 뛰어넘을 것 같고 이번 상반기 한 두 군데 또는 한 세 군데 정도 더 뽑아서 작년 상반기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채용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날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많이 낀 날씨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모든 데서 다 뽑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농협이랑 기업은행은 채용을 하고 있는 게 맞지만 다른 은행들은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설사 한다 안 한다까지도 발표를 안 한 상태라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하반기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채용을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해본 얘기입니다. 하지만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 규모를 확정지긴다고 얘기가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번 주에 서류가 마감이 되는 IBK 기업은행의 합격 전략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저도 주 거래은행이 IBK 기업은행이거든요. 혹시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는 어떤지 궁금한데 먼저 건쌤이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과 다르게 국책은행이라서 다들 생각했을 때는 규모가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신한은행이 매출액이 한 18조 정도 되는데 기업은행이 17조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매출액 규모도 동일하고요. 네. 직원 수도 12,0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공기업 색깔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 갈 때는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은행을 선호하는 게 훨씬 더 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뱅쌤이 보실 때도 그렇게 네. 보시나요? 은행들 중에서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높은 은행들이 기업, 국민, 농협은행 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업은행은 이제 국책은행 안정성, 그다음에 좀 이제 우리 취준생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냐면 들어가면 영업에 대한 압박 이런 게 좀 이제 덜하다. 그래서 또 조직 분위기, 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들한테 알려진 정보라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기업은행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업은행에서 한 명이라도 더 뽑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취준생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IBK 기업은행의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이 은행권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채용 소식을 전했습니다. 1961년에 설립된 이후로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저력을 발휘해왔던 이 IBK 기업은행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을지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모집 부문은 총 22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반이 110명, 지역 할당에서 지역 인재가 65명, 경기권의 핵심 점포 20명, 그리고 디지털에서 25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합계는 220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수 기간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고요. 채용 절차를 보면 서류 전형을 거쳐서 필기시험, 또 역량 면접,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에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자소서 항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자소서 항목은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자소서 항목인데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IBK 기업은행의 어떤 부분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 역량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이고, 그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문항인데요. IBK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 이 중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항목을 선택해서 설명하고 해당 경험이 향후 IBK 기업은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경험 중 대고객 또는 대인 관계에서 차별화된 역량으로 성과를 창출했던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함께 작성하는 항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필기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4월 20일 토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객관식으로 총 100문항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행 능력 해서 6개 항목으로 돼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까지 해서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IBK 기업은행의 채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뱅쌤과 또 건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IBK 채용 공고를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는데 공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 또 지역 인재, 경기권 핵심 점포 등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일반 직군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물론 이제 은행에서 어디로 지역 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점 자체가 어떤 지역에서 시작하냐 이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아무래도 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고 상품 개발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신입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지점에서 시작하게끔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한 지역 지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 한 180개, 경기권에 한 180개 정도의 점포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더더욱이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공단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신입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행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채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종 학력 소재지에 따라서 뭐 지원할 수 있고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학력 소재지 이런 것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채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은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전혀 그냥 취업이 급해가지고 시화공단이나 이런 데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서울 한참 살던 사람이 경기 남부권에서 출퇴근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5년이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뱅쌤이 보시기에는 지원 전략 포인트를 잘 잡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지원자가 여기에 유리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이번 그 채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지금 뭐 산업화 이런 것 때문에 공단 뭐 조성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 수원 그다음에 평택, 바란, 화성, 동탄 이런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 우리 기업은행이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이 지역의 지점을 많이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지점들에 근무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경기 지역, 특히 남부 지역의 지역 인재를 이제 특화시켜서 뽑아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 좀 그 한번 가보시면 그쪽에 가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가보면 황량합니다. 황량해서 이쪽 지역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이번에 이제 20명을 뽑는데 이쪽 지역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까 우리 이건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그 취업에 목말라 가지고 지원한다기보다 실제로 그쪽 지역에 좀 한번 방문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초등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한번 거기에서 교육을 조금 받아본 사람이라면 경기 남부 지역에 지원을 하면 조금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 경기 남부 지역은 항상 우리 기업은행하고 또 뭐 우리 기업금융을 뭐 주로 하는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이쪽 그 은행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 항상 이 목말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형별 전략을 한번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서류 전형.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비교해 볼게요. 건쌤이 비교해 주실까요? 일단은 자소서 항목 자체는 변형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부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상 적부로 뽑는다라고 일단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만 안 쓰여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필기 전형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게 지금 기업은행의 취지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인즉슨 사실상 필기에서 모든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기업은행은 아직도 공채 중이긴 하지만 농협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마지막 5분 전에 냈던 친구들 번호를 보니까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행은 그보다 더 규모가 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상 당락이 5.8배의 필기인 1,200명 정도를 뽑는 거기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류는 당연히 꼼꼼하게 적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필기 준비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IBK 자소서가 쓰기는 좀 무난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작년 하반기 자소서 항목하고 싹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네. 그 작년 하반기는 우리 공기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부 질문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크게 4개 질문이 나왔었죠. 아까 우리 신세미 캐스터님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자소서 질문이 싹 바뀌어가지고 절대로 적기 쉬운 자소서가 아니고 그 자소서 항목별로 좀 함정이라 그럴까 좀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이 좀 지금 자소서 작성 기간은 지금 좀 길지만 아직까지 자소서 작성이 완벽히 안 되고 지금 한 50% 적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만큼 좀 어려운 항목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쌤이 이상하게만 쓰지 않으면 뭐 바로 필기 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특별히 채용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닐지 많은 취준생들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업 자소서와 변형된 거는 맞지만 공기업 자소서의 형태를 가장 많이 띠고 있는 거는 경험,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 기타적으로 나머지 항목들이 다 역량 중심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작성하라고 하냐면 보통은 면접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NCS형 구조화형 면접으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좀 예외 사항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면접관들이 테이블 위에다가 자신의 자소를 올린다는 기준으로 면접을 본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면접에 가서 어필할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과 다르진 않을 거예요. 면접에서도 결국엔 지원 동기를 물어볼 거고 면접에서 결국에는 은행원으로서 역량을 어떻게 강화했냐라는 거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서류 전형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면접 전형에 대비하는 가장 첫 단추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뱅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면접 중에서도 그 기업은행은 1차 면접이 그 합숙 면접입니다. 합숙 면접에서도 그 블라인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요. 그 1차 면접에서도 자소서는 그 면접관에게 그 오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적다 보면 여러분들이 적는 이 자소서가 언제 면접관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오픈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냐면 최종 면접 때입니다. 최종 면접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자소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지니까 그때 내가 최종 면접관들에게 내 자소서를 가지고 어떻게 어필을 하겠다 뭐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이 자소서를 적는 게 좋고 서류 전형 자체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최종 면접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 자체, 자소서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지원 동기입니다. 지금 또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지 건쌤이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지원 동기 항목 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수하는 게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너무 미시적으로 가든지 두 번째는 너무 거시적으로 가든지요. 미시적으로 가는 거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던 저는 기업은행 주로 주거래 이용 은행인데요. 그래서 지원했다. 너무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생각 없이 지원한 친구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너무 거시적으로 가는 거. 예를 들면은 기업은행에서 실제로 창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창공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창업 지원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자소서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써놓고서는 결국에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기업금융이 아니라 개인금융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창업 프로젝트 자체는 기업금융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개인금융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진정성에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 이전에 앞서서 거시적 미시적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기업은행에 가고 싶고 그것이 왜 기업은행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적합성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쌤은 지원 동기 어떤 팁을 주시나요? 그렇죠. 예, 그 우리 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미시적이어도 안 되고 거시적이도 안 되면 어떻게 적어야 될지. 근데 뭐 물론 너무 미시적인 이게 문제죠. 미시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거시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1번 항목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1번 항목에서는 이제 네가 그러니까 지원자가 생각하는 회사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이거를 묻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회사 선택의 기준은 A입니다 또는 B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지금 선택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 A와 B를 적는데 이 A와 B가 대부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회사 선택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회사 선택을 합니다. 또는 사회에 대한 배려나 공익성을 보고 회사 선택을 합니다. 뭐 저의 성장 가능성, 저의 미래를 보고 회사 선택을 합니다. 이런 회사 선택 기준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 취준생들이 이 1번 항목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나 말고 2만 명의 지원자가 어떤 내용들을 적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말고 2만 명의 지원자가 어떤 항목들을 많이 적을까, 그 항목들을 나도 적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좀 차별화되게 다르게 적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고 공익성, 미래 성장성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표현을 어떻게 좀 차별화되게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 1번 항목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차별화되게 쓰는 게 중요할 텐데 말씀하신 2만 명의 지원자들은 어떤 식으로 쓸까? 이 공통된 주제는 그럼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미래 지향성 또는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내 회사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미래 성장성 또는 이거를 보더라도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는 분이 있다고 쳐보시죠. 저는 10년 후에 저의 모습이 저의 회사 선택의 기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 표현과 저의 미래 성장성이 저의 회사 선택의 기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 표현과 결국 같은 표현이거든요. 같은 표현인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리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만 명의 지원자들이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그 표현법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내 자소서를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자소서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번 항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역량에 대한 항목이고요.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적어야 하고 그것에 맞는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작성해라라는 항목인데 역량과 경쟁력이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사실상 본인이 은행원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사실은 이 질문에 접근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아무리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항목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 항목 이외에 3번, 4번 항목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역량, 가치, 인성적인 부분을 다 녹여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한 학생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 거에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은 다양하게 자랑하는 게 좋은 만큼 2번, 3번, 4번 항목에 역량이 겹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것이 일단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으로 공기업스럽게 직무기술서, 직무설명서를 나눠주고 있어요. NCS형 직무설명서라 해가지고 실제로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은 기업 영업 같은 금융 영업 같은 경우에는 공감적 경청 능력이라든지 상호 소통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거든요. 해당 영역을 어떻게 어필할지를 녹여내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내가 갖추고 있다라는 걸 접근하는 방식이 이번 항목에 대한 답변 방식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이것도 역시 너무 식상하게 쓰면은 당연히 안 읽을 것 같거든요. 이번 항목 직무 역량 요즘 중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떨어지니까 제발 좀 이렇게 쓰지 말라 하는 답변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적부 시스템이니까요. 네네. 떨어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좀 식상해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다면 2번 항목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은행이니까 서비스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바했던 이런 경험을 서비스 역량과 맞물려서 적으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행 직무 역량 중에 아주 상당히 서비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 역량을 제가 일하는 알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라고 적는 요 유형이 2만 명 중에 한 15,000명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답변을 좀 피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답변을 피하려고 하니 그럼 내가 역량을 뭘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역량도 좋습니다. 은행 직무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드시 서비스 역량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1초 1초를 생각하는 그 모든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기준점, 답을 딱 맞춰놓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펼쳐놓고 나의 어떤 면이 있지? 나는 그냥 숫자를 좀 잘 기억하네? 아니면 나는 좀 말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을 잘 설명하네? 이런 모든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서비스다, 영업이다, 이런 쪽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러면 식상해지는 자소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15,000명이 적는 자소서는 안 적으셔야 되겠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3번 문항 경우에는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 중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적으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은행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는 고객의 행복이나 신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기는 흔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기업은행에서 느꼈던 고객의 행복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의 행복을 적는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여기 핵심 가치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핵심 가치 4가지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왜 이게 핵심 가치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의 행복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조적 열정은 무엇인지 그것이 이 항목에 대한 접근적인 시작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창조적 열정이라 그러면은 되게 흔히들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정이라는 것은 사실 창조적 열정에서는 창의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열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같은 열정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냥 노력하는 열정만 보이는가 하면 누군가는 기발한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합리적인 방향이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열정을 발휘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같은 열정이라 할지라도. 은행원 또한 지점에서 그러한 열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A라는 은행원도 영업을 하지만 B라는 은행원도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B은행원은 A은행원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B은행원만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영업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했지만 B은행원이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조적 열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당 영역에서 가치가 왜 은행원으로서 중요할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왜에 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본인의 근거로서의 경험 그리고 경험해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가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경험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뱅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3번 질문을 보니까요. 제가 우리 한유진 아나운서님처럼 기업은행을 주거래로 하지도 않고 제가
취업 취준을 하는 것도 아닌데 기업은행 핵심 가치를 제가 다 외워버렸습니다. 4가지인데요. 자, 처음에 고객의 행복이 있고 신뢰와 책임, 그다음에 창조적 열정, 최강의 팀워크 이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그 가치 쪽에 자소서 적기가 제일 수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공이 다 답변하는 게 고객의 행복 부분입니다. 그 이제 4가지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데 당신 같으면 뭘 첫 번째로 고르겠냐 그러니까 고객의 행복을 고르는 네. 학생들이 제일 많더라는 거죠. 그 말은 또 2만 명 중에 15,000명은 고객의 행복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럼 제일 고르기 어려운 거, 적기 어려운 그 핵심 가치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건 창조적 열정입니다. 이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도 동의하실 거죠, 그죠? 네. 그럼 그 2개 빼면 나머지 2개가 있습니다. 신뢰와 책임 그리고 최강의 팀워크. 근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은행이 그 다른 은행하고 다르게 이 팀워크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의 팀워크라고 하는 이 항목을 넣고 신뢰와 책임 이 2가지를 고르면 제일 무난한 선택이 될 거예요. 그 제일 적기 어려운 거 빼고 그리고 누구나 다 적을 수 있을 만한 거 빼고 그러면 신뢰와 책임, 최강의 팀워크 이렇게 2가지를 고르면 가장 무난한 조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창조적 열정 넣어주면 좋겠죠. 많지 않게 이제 적을 거니까. 근데 이 3번 질문의 핵심은 그거보다 뭘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번 질문의 핵심은 이 선택했던 너의 경험 이걸 가지고 나중에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래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못 적어요. 그래서 이 창조적 열정이든 뭐 신뢰와 책임이든 이 경험했던 사례는 충분히 이 2000바이트를 적어내는데 기여 부분에 대한 답변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진짜 기여할 게 있는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적었으면 좋겠냐면 이 질문을 답변을 적되 이제 위에 에피소드는 에피소드로 적고 밑에 아래쪽에 이제 기여를 내가 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적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기여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성 이 부분이 이 3번에서는 오히려 더 큰 변별력을 가지고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마지막 4번 항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대인 관계에서 차별화된 역량으로 성과를 창출했던 다양한 사례 2개 이상을 또 적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느낀 점까지 쓰라고 돼 있는데 약간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또 생각 한편으로는 글만 잘 읽어보면 쉬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차별화된 역량으로 성과를 창출했던 이렇게 하면서 가로로 해서 영업, 설득, 협상, 홍보, 마케팅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영업이 성과인가요? 아니죠. 협상이 성과인가요? 아니죠. 네. 성과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일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이 발휘했어야 될 역량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영업을 해서 그거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성과를 말해보라라는 것이 이 내용의 주된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대고객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지만 중점 내용은 괄호 안에 있는 영업이나 설득,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며 그거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물 그리고 그걸 통한 느낀 점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가장 합리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고객 플러스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2가지를 다루라고 했어요. 근데 대인관계라 그러면 보통 너와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료 간의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까 뱅쌤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번 항목에다가 제가 만약에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적었어요. 최강의 팀워크를. 그럼 굳이 동료와의 좋은 관계나 팀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다른 가치를 만약에 3번 항목에서 다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4번 항목에다가는 대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했는지에 집중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가치 부분에서 고객의 행복에서 내가 서비스 지향적인 마인드라든지 영업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다뤄봤다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서 4번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쌤도 15,000명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4번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오늘 목표는 15,000명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4번 항목에 15,000명이 포함되지 않으려면요. 인사 담당자들이 질문을 했던 한 글자 한 글자에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낀 점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느낀 점을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는 이 요청이 없었더라도 여러분들은 느낀 점을 적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 느낀 점을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는 이
문구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은 느낀 점을 적을 텐데 여기 질문은 분명히 느낀 점을 포함해서 작성해달라고 그 질문 요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느낀 점을 더 길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낀 점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까 3번 항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사례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2000바이트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항목에서 기어 적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약하고 4번 항목에서 느낀 점을 적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전부 다 느낀 점을 포함해서 작성해달라는 이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적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짧은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낀 점을 적는데 그러지 말고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느낀 점을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2000바이트를 적어야 되면 그중에 한 600바이트 정도는 최소한 느낀 점에 분량 배정을 한번 해보라. 그래야 변별력을 가지고 오고 15,000명 안에 들지 않을 거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가 기업은행 지원 기간은 그렇다면 언제까지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까먹지 않도록 정말 시뻘겋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3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았고요. 네. 저녁 7시까지고 학력이나 나이, 전공, 7시가 아니네요. 17시, 오후 5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학력이나 나이, 전공에 제한이 없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서류 지원할 때 너무 몰려서 쓰지 않도록 이번 주 안에 좀 시간 배분을 네. 잘 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5시까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기업은행이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채용 공고를 보면 채용 설명회 일정이 나와 있죠. 그게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오늘이요? 예, 네. 3월 11일까지인데 오늘도 뭐 서울에 있는 뭐 성대, 서강대 뭐 이런 쪽에서 중앙대, 한양대 그 오전 오후 해가지고 회차 나눠가지고 채용 설명회가 열릴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혹시 지금 보고 계시다면 후다닥 아점 드시고 아점 드시고 네네. 서강대든 중앙대든 가까운 대학교로 가서 기업은행 채용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한번 들어보셨던 분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데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1부까지만 보고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류 합격 후에 필기 시험도 남아 있는데 필기 시험이 아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플랜을 짜고 준비를 해야 할지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난이도가 매우 올라갈 거라고 이미 호언장담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보다 작년 하반기에 난이도가 훨씬 더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그 난이도의 기조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크게 NCS 파트와 경제 상식 파트, 디지털 부분은 디지털 파트가 나뉘는데 핵심은 사실은 NCS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해서 꾸준히 풀고 연습하고. 하지만 여기서 당락을 좌우하게 될 가장 큰 변수는 사실 상식 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너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디지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그냥 데이터 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허 괴물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아마존고까지도 다루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디지털 분야라 할지라도 금융 영업도 디지털 분야도 모두 시사 상식 그리고 경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쌤도 필기 시험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필기시험 이제 4월 20일 날 필기시험 봅니다. 지금 뭐 3월 15일까지 서류 마감을 하면 실제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죠. 요 사이에 지금 다른 은행 채용 공고가 뜨면 또 이제 다른 은행에 자소서 적느라고 좀 바쁘시겠지만 다른 은행 채용 공고가 혹시나 좀 미뤄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제 기업은행 필기 시험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 필기 시험이 크게 이제 NCS하고 그 상식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하고 이제 필기 시험이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작년에는 필기 시험 시간을 100분 필기 시험 시간을 쳤는데요. 네. 올해는 120분,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한테 20분 시간을 더 줍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좀 시간에 촉박해서 시간에 눌렸던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있어서 원래 20분을 연장해 준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또 바뀐 건 뭐냐면 작년에는 항목당 배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0.8점, 어떤 문제는 1.1점, 뭐 1.3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문항 그 배점이 달라서 작년 하반기에는 NCS 60문제, 상식 40문제를 봤지만 상식 쪽 배점 비중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결국 NCS와 상식이 작년 하반기는 뭐 55대 45 또는 50대 50 정도의 비중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는 이 항목별 배점이 1대 1입니다. 무조건 1점입니다. 그래서
딱 6대 4죠. 그러니까 NCS가 60%, 상식이 40%니까 NCS 쪽 우리 상경 계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상식보다는 NCS 쪽에 조금 비중을 더 두고 비상경이나 비전공자분들은 상식 쪽에 좀 비중을 더 둬서 그렇게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느냐 그게 이제 결국 기업은행 필기 시험 낙락 결국 그게 뭐 서류 전형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봤는데 IBK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한테 신의 한 수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건쌤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기승전 필기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조금 덜어놓고 편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다만 필기에서 모든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필기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뱅쌤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기업은행 필기시험 그리고 농협은행 필기시험 이제 다 앞두고 있죠. 이번 은행권 원래 2019년까지 계속 필기시험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필기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가장 효율적인 준비 이게 한 달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어떻게 내 상식을 채우면서 또 취업 준비를 잘 할 거냐 요 한 달의 어떤 여러분들의 효용성 또는 효율성이 이번 상반기 취준을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더 빅스터디의 이건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취준생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부러울 때는? 목에 착 감기는 사원증. 열심히 일한 뒤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스치듯 안녕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높은 취업의 문턱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줄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맞춤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고용 동향과 경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품격 고용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 매일 쏟아지는 고용 경제 정보 중 확실한 알짜만 담았다. 고용 동향, 경제 이슈, 프리미엄 채용 정보까지.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프리미엄 고용 뉴스의 선구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 및 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영업체인 광주문화재단입니다. 광주광역시 2019 지역 주도형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단체 근무하실 청년 인력 1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니 모든 청년 구직자 지원 가능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3월 11일부터 3월 15일 금요일까지 서류 접수 받습니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채용 공고문에 게시된 직무 설명서 및 소개서 참고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기타 홈페이지 서류 작성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청년 인력 총 10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창업 준비 및 알기 쉬운 금융지식, 3월 25일 근로기준법 및 알기 쉬운 사대보험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회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텔레필드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텔레필드는 광통신 전송장비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기술 영업 및 영업관리를 담당할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관리, 제안서 작성 지원, 기술 영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MS 오피스 중상급 이상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를 해보신 경험자, 그다음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및 청년을 우대하고 있고요. 적극성과 책임성을 갖춘 원만한 성격인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주식회사 텔레필드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비 지원, 사내 동호회, 장기 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포상, 사내 식당, 건강검진, 교육비 등 다양한 제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 기간은 3월 29일까지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기술 영업과 영업 관리를 담당할 신입 직원 총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APN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APN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비파괴 검사 및 기술 용역, 금속 열처리 기술을 갖춘 기업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한데요.
방사성 동의원소 일반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천만 원부터 시작이 돼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방사선 안전관리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 자격 잘 체크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 꼭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세미 캐스터,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취준생분들이 막 주변에 나 말고 주변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막 되게 착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본인만의 방법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일단 SNS를 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합격한 친구들은 자랑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자랑하는데 이제 떨어진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SNS를 조금 줄여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1년 일찍 들어가서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들어가서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재수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본인이 실제로 취준생 때 해봤던 그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먹는 거 말고. 아니, 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 술을 먹었어요? 오,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친구들 이제 면접 끝나고 면접 망친 것 같으면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자리를 소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힐링이 되던가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음 날 좀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나요? 어떤 숙취와 함께. 숙취는 돌아오지만 이제 그래도 뭔가 잊혀지던가요? 네, 개운하고 다음에 개운해요? 촬영 다 되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결론은 술을 술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오신 뉴스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채용 일정이 겹치면서 각사마다 또 전형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챙겨야 할 사항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취준생들은 각 기업의 채용 설명회를 챙겨서 다니면서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상반기에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하루하루가 바쁜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어서는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죠. 삼성전자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만큼 특별하게 삼성전자 합격자가 말하는 꿀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들어볼 뉴스들이 상반기 지원을 할 때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업마다 채용 설명회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설명회에 참가한 취준생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 설명회 현장을 가봤습니다. 강의실을 빼곡히 채운 취준생들이 기업 인사팀 직원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취준생의 이번 상반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런 채용 과정이나 절차들이 해마다 바뀌다 보면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설명회나 상담회 기회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그런 혼란들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역시 저도 여기에 오늘 참여하면서 그런 혼란을 좀 줄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신세미께서 정말 발로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 기업들의 채용 과정 또 절차들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전해주실 게 있다고요? 네, 올해 대기업 공채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기업을 꼽자면 저희가 많이 다뤘죠. 단연 현대자동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룹 공채를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게다가 현차고시라고 불리면서 한 해 2차례 있었던 정기 공채 방식을 각 부서 인력이 필요할 때만 뽑는 수시 채용으로 변환을 했고요. 고용 주체도 본사 인사부에서 각 현업부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구직자들은 구체적인 직무 분야를 정해놓고 세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업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는 LG를 살펴볼 텐데요. LG는 계열사별로 공채를 진행을 하는데 최대 3개 계열사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서류를 통과했을 때는 인적성 검사는 한 곳에서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7개 계열사가 공채에 돌입한 CJ 같은 경우는 채용 인원 중 글로벌 역량 인재 비중을 40%까지 높이기로 해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으로 KT는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20% 늘려서 300명을 뽑을 예정인데요. 직군에 따라서는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블라인드 오디션 채용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KT에 지원할 취준생들은 이 김성한 인재채용팀 대리의 인터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함께 보시죠.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제품을 학습하고 또 그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분에게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하고 제안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통신업계에 맞는 경험으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어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채용 인사팀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함께 보고 왔는데 간단하게나마 기업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서류에 맞춰서 준비한 삼성도 전해주시죠. 네, 삼성은 올해도 그룹 대신에 계열사별로 인재를 뽑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포함한 전자 계열사는 오는 11일,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는 12일부터 공채에 돌입을 하고요. 또 삼성 직무 적성 검사 G사트는 다음 달 2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삼성전자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꿀팁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팁들이 있나요? 네, 취준생들에게는 먼저 입사한 선배의 조언이 가장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최종 합격자가 말하는 입사 꿀팁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올해 삼성전자 연구개발직에 입사한 스카이대학교 출신 A씨는 4학년 1학기 때부터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공계 전공 학점 4점 만점에 3.3점 정도의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업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스펙은 거의 없었지만 굳이 있다면 영어 성적을 들었습니다. 또한 스펙이라고는 동아리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정도가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네. 동창회 회장님을 또 하셨네요. 만약에 내일이죠.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스펙 감별사에 이 사연이 들어왔다면 차코치님이 이 회장은 버리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이 성공 취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중에 하나를 보자면 자소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A씨는 여느 취준생들과 다름없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썼다면서 특히 쓸 때 채용 담당자의 눈치를 많이 안 봤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어쩌면 인사팀이 이걸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이런 점인데요. A씨는 오히려 이렇게 쓰면 약간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눈치를 은근히 보지 않았다며 요즘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소신껏 썼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채용 담당자에게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썼던 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이외에도 삼성 자소서 쓸 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저번 주에 촬영을 했죠. 조민혁 쌤의 삼성 자소서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통과를 하면은 G사트 또 삼성 인적성을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꿀팁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GSAT는 크게 언어와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등 4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A씨는 별도로 인적성을 위해서 스터디 그룹을 한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직무 유형을 살펴보고 공부한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같이 준비한 친구들은 카톡으로 나올 문제들을 점검하고 인적성 책 한 두 권 정도 풀면서 감을 잡아갔다고 했는데요. 이때 눈길을 끄는 점은 난이도를 말한 점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예로 들었을 때는 SK가 정말 어렵다면서 4점짜리 문제라고 치면 삼성 같은 경우는 3점짜리 문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에 관한 꿀팁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거의 회장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내 이야기를 하듯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 좋게 보는 듯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솔직함이 가장 좋은 노하우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솔직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이 부분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다른 노하우 이런 게 있었나요? 네, A씨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뤄낸다, 친화력이 좋다 등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어서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꽤 어려운 게 많았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던 경험담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채용 전형 이외에도 취준생들이 알면 좋을 꿀팁도 알려주시죠. 네, A씨는 입사 후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동기들의 스펙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연구소 동기들의 경우는 학점이 4.3점 만점 기준으로 3.9에서 4.2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절대 학점 때문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면접 때 강조한 긍정적인 점을 많이 보는 것 같다는 꿀팁을 전해줬는데요. 이어서 삼성의 경우는 그 무엇보다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이왕 머슴으로 일할 거 철저하게 머슴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전했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다른 스펙보다는 자기 마인드 관리와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지막 꿀팁을 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발로 뛰면서 많은 정보를 준비한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취업인 뉴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희가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에서는 김태성,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 CJ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